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티네렛인데요. 이번에는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 플러스 탈북민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통일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 찬성 측에는 이해란 박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북한을 탈북한 지 24년이 지금 되고 있어요. 10월 19일이면 제가 대한민국 김포공항에 내린 지가 24년이 되는 날인데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통일의 길이 가까운 데 있는데 통일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가 요즘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아주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기성세대의 잘못이고, 특히 저도 이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통일이 왜 우리 아들 세대에게 필요한지, 우리 엄마 세대가 왜 꼭 통일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아들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지, 부동산 사주고 통장에 적금 많이 쌓아주는 것보다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통일을 물려주는 것이 왜 좋은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반대측을 맡은 29살 청년 선우윤호라고 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반대측 의견을 맡아주실 정희안 님이십니다. 의견은 간단하게 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될 수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23살 정희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실 제 왼쪽에 계신 이리나 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해 23살 청년 이리나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사회자님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양측 패널 분들이 각자 통일에 대해서 각자 찬성하시는 이유,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약 2분씩 말하는 시간을 가지실 건데요. 찬반 측에서 서로 통일로 얻는 이득과 손실 중에 뭐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각각 2분씩 말하시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우선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반대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아마 통일을 반대하시는 2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 중에 하나는 통일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좀 싫습니다. 싫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통일은 물론 북한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와 이제 협력을 맺을 때도 그 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형성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방적인 관계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의뢰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행태나 북한 정부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도 불합리적인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윤호님께서는 손익과 이제 현재 관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사회적 합의의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가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에, 당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대부분 어떤 통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일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후에 아마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감동받은 통일 전략이라고 할까요? 정책이라고 할까요? 1953년 8월 10일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협정에 도장을 찍고 나서 8월 10일에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북한에 남아있는 백성들,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를 다시 찾고 불쌍한 우리의 동포들을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당면한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장래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두는 공산학군
함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헌법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깡패 조직들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럼 깡패들이 우리의 집을, 우리 집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반드시 그 깡패 세력들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통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북한의 한 줌도 안 되는 그 공산주의 깡패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당할 것이고, 삶은 소대가리, 무슨 겁먹은 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가 그런 쓰레기 같은 깡패들에 의해서 농락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먼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직접적인 삶의 통일이 필요한지. 근데 내가 와서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셨겠지만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북한 사람들 울어요. 왜 우냐? 북한 사람들은 정말 갈급하게 북한 주민들이 그 현재의 기근과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뭐 통일이 됐든 안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 유학 가는데 지장이 있나?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나? 북한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선택이냐 필연이냐를 놓고 자꾸 찬반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게요. 우리나라가 45년도에 해방됐잖아요. 물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없어 해방된 거 아닙니다. 예. 네. 사실 미국이 해방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45년 8월 15일을 독립군들, 무슨 광복 투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미국에게 감사해야 되는 날이에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 김원웅이라는 그 이상한 자가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짓거릴 정도로 왜곡이 됐어요. 능라밥상 식당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네네. 어떤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통일을 하긴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하면 안 된다. 언제 해야 돼요? 한 50년 지난 다음에. 그런데 50년 지난 다음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통일을 하고 싶겠냐? 해방은 되긴 돼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되면 안 된다. 뭐 네. 언제? 네. 그 이유가 뭐냐? 은행이 마비되고, 은행 이런 것들이 다 마비되고, 네. 해방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삶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해방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죠. 통일은 하기는 해야 된다. 언제 해야 되냐? 50년 후에? 50년 후에 살게 된 사람들은 그때 통일을 하고 싶을까? 도하기 싫지. 북한 거지들 만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띠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에 대한 접근, 북한 체제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우리 윤호 씨가 북한 정부가 너무 싫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북한 정부 당연히 싫죠. 예. 걔네들은 깡패들이니까. 걔네들은 공산주의 이 간판들은 깡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인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네. 북한을 정부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는 괴뢰 집단입니다. 한반도의 그 반체제 집단이잖아요. 반체제 집단. 네네. 그럼 이런 자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정치꾼들이 이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의 정부를 공식적인 정부로 인정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 동포들의 그 고통을 헤아린다면 통일을 뭐 하면 안 되고 뭐 50년 있다 해야 되고 이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좀 뭐 어느 정도 다 틀린 말은 아니고 일리 있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50년 뒤에 사람들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하기 싫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건 누구나 하기 네. 싫겠냐고. 그래서 저는 통일이 그냥 안 되고 계속 이 상태로 그냥 분단으로 쭉 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미래 세대들한테 미래를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렇죠. 왜냐면은 북한 주민들이 힘든 건 알겠어요. 좀 이기적이면은 근데 북한 주민들이 힘든 거랑 저희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요즘 2030 청년들은 나라가 지금 현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그 와중에 통일이라는 짐까지 우리가 떠안게 되면 너무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짐들을 껴안게 되는 것이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뜩이나 지금 2021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에게서도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북한까지 여기에 개입이 된다면은 그 두 배뿐만 아니라 한 5배, 10배 그 이상으로도 많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네. 위안 씨가 좀 한마디 한다면 내가 얘기해야지. 예. 우선 일단, 자리 배치를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딱 가운데에서 조금 이제, 약간 중립적인. 중립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당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분명히 북한 정권, 북한 인민들을 억압하는 김정은 정권과 그리고 그 아래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분명히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겪는 고난을 우리가 해방시켜 주는 것이 어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통일은 현실이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통일 모델은 독일같이 평화로운 이제 흡수 통일 모델이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우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러한 빚을 떠안기는 싫다라는 관점에서 통일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이 이제 독일 통일 3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정부에서 발행한 그런 경제 보고서를 보면은 부동독 지역 구 공산권의 이제 GDP가 현재 소독 지방의 약 77%, 한 80%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많이 발전을 한 겁니다. 통일할 당시에는 한 30%, 40%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예산을 부어서 맞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북한은 남한의 동서독의 격차는 한 3배 정도였는데 북한과 남한의 격차는 지금 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한 3,000조에서 4,000조 이상을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2018년 정상회담을 할 때 이제 국가정책연구관에서 이제 내온 보고서를 보면은 2026년에 통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북한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600조, 많이 잡으면 이제 4,800조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나라의 3분의 2 수준까지 올 수 있도록 경제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빨라야 2060년이다. 그러니까 통일후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는 우리가 그런 수준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런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린 그거를 갖다가 인권의 관점에서 개선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담을 지는 것도 분명 사실이듯이 통일은 해야 돼. 그러니까 하자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그냥 압제해서 해방시키는 그것뿐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나은 삶을 보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될 건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윤호 씨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희한 씨가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 이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에 엄청난 투자가 돼야 될 것이고 그 투자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소년들은 엄청난 부담을 또 안아야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근현대사를 놓고 볼 때 45년도에 해방이 됐을 때 그 당시에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조금 더 잘 살았을 겁니다. 북한이 조금 더 잘 사는 게 4배 잘 살았어요. 한국은 전체적으로 다 농경지가 많아가지고 농업이 발달돼 있었고 모든 공업은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남한의 어느 날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겠죠. 네. 이념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될 거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공업 투자에서 저희가 이제 70년대나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역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에스머글루라고 하는 세계적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전 세계의 이 부자 국가와 가난한 국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제도가 같은 지역이지만 국가의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도시가 이 경제적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저는 생각해요. 물론 북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 왕조 국가에서 그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고 또다시 새로운 왕조 국가에서 조선 왕조보다 더 고약한 네. 공산주의 왕조에서 70년 넘게 생활을 했어요.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자유가 뭔지 잘 몰랐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이 창조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학자들이 얘기한 게 몇 천조가 들고 몇십 년이 걸리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북한이라는 사람을 아예 빼놓고 한 것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위대하게 선물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개인의 자유권, 사적 재산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300만 명을 굶겨 죽이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시장 경제를 만들어내, 뭐 불법이긴 하지만 그런 장마당 경제를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북한 주민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자기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거기에 너무 쳐들어갈 필요도 없다.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저는 뭐 평양에서 한 10년 살고 쫓겨나고 뭐 또 다른 데 가서 또 돌아다니며 살아가지고 지금 서울에 와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쳐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내가 북한에 갈 용의가 있어요. 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한에 가봐야 절대로 안 된다. 여기서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서 하게 되면 저는 북한 사람들이 그 투자를 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생계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네. 그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거예요. 그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이 일어나고 그 발전이 더 확대돼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따라잡는데 저는 경제적으로 타산한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는데 40년이 걸렸다면 북한 사람들이 이 산업화를 이루어내서 대한민국을 따라잡는 데는 지금은 디지털 IT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년이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원래는 70년대에 했으면 가장 좋았을 거예요. 7.4 남북공동성명 70년대에 발표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만 더 용감하게 북한을 치고 들어가서 통일을 했으면 지금처럼 격차가 어떠니 손해를 볼 거니 뭐 이익을 볼 거니 이런 말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통일 편익은 뭐고 뭐 비용은 뭐고 이런 걸 막 했는데 그게 다 뭐 필요 없어요. 사실 국민들이 그런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탈북민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에게 통일을 자꾸 호소할 필요도 없다. 각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 체제를 바꾸도록 네.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한 가지 이루어진다면 찬성을 하는 게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통일 찬성합니다. 북한 정권이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북한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언제 뭐 무너질 거다 얘기들은 많지만은 확실적인 오피셜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정권은 통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태까지 남한에게 한 행위들에 대해서 정말 진솔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있고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등 많은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물쩡하면서 넘어갔거든요. 유감을 표합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런 답변들을 들었던 우리 정부들도 좀 더 제대로 사과를 해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은 뭐 그렇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현 정부에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들이 세뇌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들이 세뇌교육, 사상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예 그들의 정신까지도 북한 정권에 대해서 옹호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거라면은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북한 정권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드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끼 만행 사건, 천안함 사건, 백령도 포격, 수많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누가 했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을 제거를 하게 되면 그런 사과를 할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정권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 김정은 정권을
물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공산주의 왕조 체제 완전 종식시키는 새로 나오는 지도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도록 그쵸.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먼저 실천해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 주민들은 모든 주민들이 자기가 다 정부를 만드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어떻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가 이런 경험과 현실을 받아들였을 때 북한의 주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대북전단이라든가 대북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지금 상당할 정도로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청와대를 차지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방해를 받고 있고 중단이 되고 있고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를 좀 랩업을 하자면은 일단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경제 발전을 이룰 저력이 있다. 이 부분은 분명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과 남한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북한은 이제 국가 기반 시설 자체가 많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도로망 같은 경우도 매우 미약하고 수도라던가 전기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제 저의 짐이기 때문에 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의 가치가 중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 낸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꼭 필요한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념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독일을 저희가 이제 모델로서 생각을 하지만은 독일과 이제 남북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서독은 이제 명확하게 민간적인 교류가 있었고요. 인적 교류도 있었고 필요하다면은 방송 같은 경우도 서독의 방송을 동독에서 볼 수 있었고 내전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의 내전을 겪었고 그리고 70년 동안 민간적인 교류 사실 전무하다시피 한 환경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북한을 몹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저는 실제로 가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상당히 억압적인 국가죠. 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적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국가이다 보니 저는 정말 북한의 인민들이 북한 정권 혹은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게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아까 윤호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북한 인민들이 정말 통일을 그리고 그 통일이란 것도 이제 북한 정권에서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은 적화 통일이 아니라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통일을 바라고 있는지 김정은 체제의 통치를 명확하게 그런 압제와 핍박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약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 주민들은 다 안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한다 하더라도 30년, 40년을 평생을 그렇게 억압적인 사회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이제 체제가 바뀌어서 자유민주주의로 변화하는 데는 정말로 많은 혼란이 따릅니다. 이제 그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신 분들도 분명히 이제 민주주의를 동경해서 넘어오셨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이념적인 급격한 변화를 과연 북한 주민들이 수용하실 수 있을지 어떤 교육적인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인프라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인프라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억압적인 사회에서 순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모를 것이다. 당연히 모릅니다. 자유라는 게 어떤 형태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동독하고 북한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동독은 건전한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렇죠. 큰 혼란 없이 동독의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서독 체제를 선택하겠다고 해서 편입한 겁니다. 서독 체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흡수통일했다. 흡수통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동독 주민들까지도 확장을 시킨 거지 그게 꼭 흡수통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동독 같은 경우는 왕래가 있었고 주민들이 어떤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도 이제 다 동감을 하는 부분이 북한 인민들을 억압하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동의할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 방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되게 이견이 갈릴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정권이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외교적인 밖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큰 생각은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독재 정권에서 민주화 정권으로 이행해 나갔을 때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거 이런 부분이 이제 북한에서도 일어난다면은 어떤 북한의 그런 김정은 정권의 축출이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좀 더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고 많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북한 주민들을 통한 어떤 자발적인 민주화 운동, 자발적인 그런 내적인 북한 정권의 붕괴가 과연 가능하리라고 보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동안 수없이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북한 정권이 개입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시면은 4.19도 있고 5.18 이 민주화 운동을 추동하고 뒤에서 백그라운드는 북한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화 투사라고 하는 자들이 운영하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 비스무리하게 닮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북한이 한다는 거는 왜 어렵느냐? 북한에 파견된 간첩들이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자꾸 거무 추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추성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싸워서 해방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깥에서 싸워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방됐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노예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들을 보게 되면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좋은 나라의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점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악력이 떨어져서 아직까지는 그거를 모든 국민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한 줌도 안 되는 저 깡패 놈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이나만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부패 타락 변질돼가지고 대한민국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보다 더 처참한 꼴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내 너무 열변을 통해가지고 약간 이거 누가 하나 빼먹었는데 이거 통일약과 하나씩 좀 드시면서 예. 릴렉스 합시다. 릴렉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씩 드시면서 이게 개성 지방에 약간 근데 야, 블랙커피에 잘 어울려요. 그러네요. 달아가지고. 그리고 에스프레소나, 예. 아메리카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건 약과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예, 맞아요. 그게 이 약과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릴 때 우리나라가 네. 국교가 불교였어요. 예, 맞죠. 그래가지고 살생을 금했어요. 네. 맨날 차만 마시고 그래서 이 약과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이 약과가 너무 맛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아. 고려 황실에서 약과 궁지령을 내려요. 근데 궁지령을 내린다고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더 먹고 싶지. 강제 하지 그래서 말라고 가만히 숨어서 약과를 만들어가지고 자 이러지 아, 네네. 만들어가지고 막 모은 거예요. 그 들키면 권장 150대, 권장 뭐 80대 이렇게 맞았다는 기록이 있더라고. 네. 이건 약과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숨어서 네. 약과를 먹을 때 얼마나 해피해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약간 이런 맥락으로 쓰이는데. 그 정도는 상당히 괜찮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아. 격려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 네네. 그러면. 하나씩 드시면서 해요. 네네. 아까 냉면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네. 맛은 있는데. 평양님 네, 평양냉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 민주화에서 북한 세력들의 정권에 좀 개입이 있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런 사료들이 많이는 아니고 사료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대해서는 남아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물론 그런 개입 세력들이 있었던 것은 맞겠지만은 개입 세력들에 의해서 판이 굴러가고 모두들이 약간 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기 싫었는데 했냐, 이거는 아니라 민주화 운동들은 그 많았던 민주화 운동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제로 분노를 하였고 그 분노를 터뜨려가지고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 생각하고, 비율로 따지면 한 개입 세력들이 한 20% 역할을 차지하고 80%나 70%, 70, 80%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 그 탄핵을 외치던 촛불 집회 같은 경우도 뭐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입세력들이 있냐 없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로 분노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분노를 하죠. 믿음을 줬고 기대를 줬는데 배신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현재 그 분노들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2030 남성들, 2030 여성들, 2030 청년들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분노가 다시 한번 끓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민주화운동 80년대, 70년대도 그렇고 항상 그 선두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있고 10대 학생들이 있고 2030 젊은 남성들, 여성들,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젊은이들이 가장 행동력이 왕성하고 분노를 보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정신들이나 그런 스피릿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봤을 때 항상 먼저 들고 일어나는 것은 청년들이고 그 청년들이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이게 진보를 지지했다가 보수를 지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보가 잘못하면 보수를 응원하고 보수가 잘못하면 진보를 응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적인 사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북한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을 가봤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금강산 투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아람단이라 해가지고 저는 아람단을 통해서 3박 4일 동안 북한 금강산 투어를 했었는데 제가 가서 처음 느낀 거는 그 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안 좋은 모습들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가고 보니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살갑게 입국 심사부터 너 어디서 왔냐 이러면서 몇 살이냐 이러면서 씩씩한 목소리 좀 이러면서 살갑게 대해줬던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남아있어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안내하시는 가이드분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셨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북한 주민들은 저렇게 선량하고 착하게 대해줬는데 왜 북한 정권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왜 저런 정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일까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 응원하는 것과 지지하는 모습들이 북한의 교육으로, 세뇌 교육으로, 사상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북한 주민들이 과연 진실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짓된 의견이나 가면을 쓰고 위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 말고 진실되게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부터 파악을 먼저 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통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윤호 씨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힘들게 살고 싶어요. 저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싶어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은 없이 살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똑같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옥수수밥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싶고 그거를 지금 방해하는 것이 남조선 괴뢰도당과 미국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부에서 늘 그렇게 이제 했었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대 때에는 전쟁이나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쟁이 좋겠다. 빨리 일어나서 빨리 이 상황을 깨뜨려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청년 우리나라 국민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청년들 특히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이런 청년 세대를 선동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 선동당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죄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계속 많이 갈리고 있기 아니 때문에. 글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죄가 지금 드러난 게 있나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죠. 네. 뭐죠? 선거.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 기타 등등. 뇌물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은 지금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진 심소봉대된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루어낸 게 촛불 혁명이에요. 나름 4.19도 그렇고 모든 이 사망 사건에 이게 공산주의자들은 시체 공작을 많이 하는데 시체팔이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부러 죽여서 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미스테리한 것들이 많아요. 북한 정권의 도움이 아닌 나만 스스로의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욕망만 가지고 있다고 혁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욕망에 불을 지피고 그거를
더 큰 불이 일어나도록 기름을 붓고 이렇게 바람을 불고 이렇게 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뭐냐? 북한의 대남 간첩들이었어요. 최고 수뇌부가 북한의 김정은 이 깡패 집단과 썸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저는 살짝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선거 조작도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윤호님이 아까 해주셨던 말에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던가 그런 이제 인원을 파견을 한다던가 이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정국에 있어서 분명히 주시를 했을 거고 뭐 인원 파견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다. 이 부분은 이제 분명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헌법의 기본 이념이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게 이제 6.29 선언 이후로 이제 헌법을 만든 것이고 이제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는 4.19 혁명과 이제 5.18 민주 이념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 것처럼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북한의 어떠한 인원이 우리나라의 어떤 혼란한 근현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주시를 하고 개입을 해서 북한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북한이 좌지우지한 근현대사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선실이라는 간첩을 만난 사람이 총리를 하고 있고 주사파 활동을 했던 핵심 member들이 장관, 몇선 국회의원, 뭐 청와대 뭐 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지 않았냐. 지금 현실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여기서 휘하님에게 조금 보태자면은 물론 이제 아예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율은 항상 뭐 많이 쳐도 한 30%, 20-30%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근현대사는 적게 잡아도 70%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면은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모든 불씨라 해가지고 불씨가 처음에 켜졌다 해가지고 그게 모든 불이 다 큰 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뭐 시작을 누가 했니, 뭐 누가 먼저 선동을 했니, 이런 부분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맞고,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말은 확실히 맞긴 하지만은 대한민국 근대에서 좌지우지한 것은 결국에는 70%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 스스로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라고 말을 그건 정말 동의해요. 네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써내려간 역사가 맞죠. 예. 옳은 방향이든 틀린 방향이든 그렇죠. 상관없이 그건 맞는데, 지금 북한의 개입이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중요한 그 축을 무너뜨릴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이 뿌리를 뽑히지 말아야 된다. 이 뿌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나 정치나 이런 방향성들은 확실히 보면은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180석이라는 이런 거대한 무기를 그냥 휘두르고 있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나가야 되는 것도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촛불 집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 혁명을 일으킨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은 그 책임을,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어떠한 걸 각자의 위치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결과물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 정권의 어떠한 개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들을 비롯해서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 스스로 역사를 써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역사를 스스로 써내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교육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목격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그 취약점을 그런데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를 지금 파탄과 고통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언제 24년 됐는데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성취를 정말 이루어낼 수 있는, 정말 이 이상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좋은 나라에 와서 그 자신 개인이 많이 이루어냈고, 정말 북한 주민들도 이런 나라에 살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될 것이며 북한도 얼마나 좋은 나라가
나라가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아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는 북한의 저 깡패 집단이 위협이 없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다.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우리가 굳이 통일이라는 말을 읊조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서로 뭐 허영허식하면서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저는 통일을 지지하는 거죠. 통일을 선택이 아닌 필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북한 정권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변국 간의 관계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대표적인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되게 반발이 심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 하에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미국의 동맹국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매우 강력한 선진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매우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할 때도 중러가 이제 매우 반발을 했었죠. 흔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무슨 뭐 대동강 위를 조금 중국한테 양도한다든가 이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통일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주도로 북한의 인민들을 압제와 억압에서 해방시키면서도 중러나 그런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 주사파들이 가장 떠드는 게 자주 통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도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체제 개혁을 돕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주변 국가에 관계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애국심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이런 일들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 북한이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암암리에 말하게 되면 잡혀가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그렇죠.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어쨌든 북한에 자유투사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자유투사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럼 러시아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겠어요?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가 그런 데 눈을 뜨게 되면 저는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북한의 청년 세대를 믿어야 되는 거고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김일성, 김정일한테 밥을 얻어먹은 세대가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장사해서 2030, 40까지도 사고 구조가 옛날에 우리들하고 좀 달라요, 많이. 네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사회주의를 많이 선호하더라고. 북한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아주 배격합니다. 그때 뭐 여론조사에 한 번 나온 거 보니까 78%가 자본주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북한이요? 예. 서로 약간 못 겪어본 어떻게 체제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사를 한 걸까요? 그게 네. 조선일보에서 네. 그때 그 국경연선에 나와 있는 그 북한 주민들 네. 그 상당히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78% 정도가 남한에 넘어와 계신 분들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지? 그 중국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중국에 계신 분들. 네. 장마당 아니, 같은 막 중국에 그런 들락날락. 그쵸. 왔다 갔다 네. 하시는 돈을 분들. 좀 만져보는 그쵸. 네. 북한 주민들 자체가 지금은 장마당 체제에서 그렇죠. 3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요즘에 국가에 요구하는 게 뭐냐. 제발 우리를 건드리지만 말아달라. 우리가 국가에서 쌀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고 싶은데 너네가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너네가 제발 좀 비켜달라 이거예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북한 사람들이 요새는 당이 두 개가 있다고 나라에 당이 그렇죠. 두 개가 있는데 장마당? 노동당이 있고 노동당, 장마당이 장마당. 있다. 근데 노동당보다 환호를 받는 게 장마당이 더 그렇죠. 장마당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노동당에 입당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렇죠. 자연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죠. 그걸 북한 그렇죠. 정권이 네. 억압하고 억누르려고 해도 결국 그런 체제 자체가 자본주의나 시장주의 그렇죠. 개방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끊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체제를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그런 세력이 북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경우에 바꿔됐을 때 북한처럼 정부가 남한의 이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간첩 들여보내고 이 우리나라의 이 불건전한 세력들에게 도움대주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남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해석들하면 북한은 벌써 바뀌어줬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정치꾼들, 네.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연설에 모든 탈북자들이 다 감명을 받았어요. 그 연설을 들은 어떤 탈북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산 학종 속에 네네.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북한의 6.25 전쟁을 겪은 세대들 중에 올해에도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군이 철수할 때 미군이 신의주까지 갔잖아요. 네. 철수할 때 북한 주민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진달래꽃이 진달래꽃이 피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은 올해에도 진달래꽃은 피지 않는가. 이건 무슨 말이야. 올해에도 미군은 쳐들어오지 않는가. 이거예요, 이거. 이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잘 전달을 못해서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이 몰라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상당히 심각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뭐 국가가 나의 삶을 책임져달라?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소리죠. 그러면 이제 국가가 책임져줘야 돼요. 개인이 책임져야 돼. 개인 책임져야죠. 네. 저희 열심히 일해서 단지 국가가 이 깡패들, 도둑들 이걸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사법부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요즘에 국가가 지금 날강도가 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개인의 세상을 뚫어내고 말이지. 자, 오늘 그러면 박사님이랑 청년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요. 이제 각자 마무리 멘트 1분 정도씩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의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북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준비가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되고 그러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앞서 예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북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의식주를 매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대한민국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거를 겪어본 세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관련된 문제가 항상 나오면은 우리랑 연관된 문제가 아니지 않냐, 우리랑 상관이 없는 문제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반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경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내 스스로 봤을 때 나한테 뭔가 부담이 오고 빛이 오는 것은 굉장히 싫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대 청년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통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지만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